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냉담한 현실에서 어른살이를 위한 투두 리스트. 김수현. 마음의 숲. 내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을 것. 대학을 갓 졸업했을 무렵 나는 한 회사에서 인턴을 했다. 내가 처음으로 배정된 팀에서 만난 주임은 나를 하인처럼 대했다고 할까? 갑질이 적당할 듯. 자기 앞에 있는 모니터를 10cm 옮기는 것도 나를 시켰고 사소한 실수만 해도 나 엿먹여? 라며 면박을 줬다. 사회생활이 처음이었고 모든 게 평가 대상이었던 인턴 신분의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저 이 집단의 가장 아래 놓였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호모 인턴스 시절을 보냈다. 그렇게 인턴십을 마치고 한참이 지난 어느 날 잠자리에 드는데 갑자기 그 선배 생각에 분한 마음이 일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건 그녀가 나에게 한 행동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표정 한번 구기지 않은 나 자신이었다. 큰 권한이 있던 것도 아닌데 대단한 권력이라도 지닌 듯 구는 그녀에게 나는 단 한 번도 꿈틀하지 못했고 그런 나의 태도는 그녀가 나를 점점 더 하대하게 만들었다. 좀 다른 경우긴 하지만 민주화 운동을 하다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이 과거를 떠올릴 때 가장 괴로운 건 그때 겪은 고통이 아니라 고문관에게 잘 보이려 했던 자신의 비굴함이라 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잘못은 아니지만 사람의 자존감에 치명상을 끼치는 건 부당한 대우 자체보다 부당한 대우에 굴복한 자기 자신인 거다. 그러니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은 이에게, 우리를 존중하지 않은 이에게 친절하려 애쓰지 말자. 상황을 바꿀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그들에게 비굴해지지는 말자. 저열한 인간들로부터 스스로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겐 최소한의 저항이 필요하다. 모욕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 인터넷에 맞춤법이 틀린 글이 올라왔다. 그러자 그 아래에 극혐이라는 댓글이 잔뜩 달렸다. 극혐이라는 건 극도로 혐오스럽다는 뜻인데 나는 맞춤법을 틀리는 게 왜 극도로 혐오스러운 일인지 이해되지 않았다. 맞춤법을 틀리는 것으로 세종대왕을 모욕하겠다는 저의를 읽을 수도 없고 모른다고 해서 그게 혐오의 범위에 들어갈 정도로 잘못한 걸까? 극혐, 계저씨, 기레기, 설명충, 급식충, 유족충, 맘충, 보스라치, 한남충 등 수많은 모욕과 혐오를 담은 단어들이 일상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 의미는 우리가 서로를 너무 쉽게 혐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혐오주의 원인은 주로 중산층 붕괴로 이야기된다. 지위의 불안을 느끼는 이들이 누군가를 내몰아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되찾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 그렇게만 해석하기엔 그 대상이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다. 나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김치녀로 묶이고 결혼해서 전업주부를 하면 취집충, 아기를 낳으면 맘충, 설명하려 들면 설명충, 진지하면 진지충이 된다. 벌레가 아닌 사람으로 살기 참 어렵다. 이러한 일상적 혐오에 대해 모멸감의 저자 김찬우 교수는 웬만큼 잘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그 공허를 채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타인에 대한 모멸이라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희미해진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열패감을 보상받기 위해 얄팍한 우월감을 맛보기 위해 타인을 모멸한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찌질한가. 열패감에 젖은 이들은 혐오로 맺어진 단단한 유대 속에서 서로의 찌질함을 감추고 실제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해도 원하는 정보만을 소비하며 대상에 대한 뒤틀린 이미지를 강화한다. 그리고 그 혐오의 모멸감을 느낀 이들은 다시 혐오를 복제해 간다.
그 결과 인터넷에선 누가 더 혐오스러운가에 대한 끝없는 경쟁이 펼쳐진다. 그런데 이 혐오 경쟁 끝에 나와 다른 모든 이들은 혐오스럽다 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땐 속이 후련할까? 혐오스러운 인간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는 불신과 삐끗하면 나 역시 비웃음과 혐오의 대상이 된다는 긴장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조심스럽고 조금 더 날카로워질 뿐. 단언컨대 서로에게 가해자가 되는 세상에선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남을 모욕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인 이들을 루저라 부른다. 누구의 기대를 위해서도 살지 않을 것. 나는 회사를 다니지 않는다. 대단한 포부나 큰 결단이 있었던 건 아니다. 쓰고 싶은 글이 있었고 회사를 다니는 문제는 일단 책을 쓰고 나서 생각하기로 했다. 그러다 문득 난 어떻게 그런 중요한 결정을 이리 쉽게 내릴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생각해보면 내가 그럴 수 있었던 건 부모님의 양육 방식 때문이었다. 나는 살면서 부모님의 강요에 부딪힌 적이 없었다.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릴 때 의견을 주시긴 했지만 결국은 내 선택대로 할 수 있게 해주셨다. 게다가 중학교 시절까지 공부는 안 하고 만화책만 본 나와 달리 언니는 전교 1, 2등을 하는 우등생이었지만 단 한 번도 언니와 비교당한 기억이 없다. 그 덕분에 나는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않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에 익숙했다. 물론 그런 내게도 부모님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부담감은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 부담감도 잘라냈는데 부담감이 크다고 사랑까지 큰 건 아니라 생각해서였다. 20대 중반 무렵 밥을 먹다가 부모님에게 나한테는 기대를 버리고 하숙생이라 생각해요 라고 말했다. 당연 욕을 먹었으니 기껏 키워놨더니 그게 할 소리냐고 하셨다. 하지만 그 뒤에도 계속 날 하숙생으로 생각하라고 말했다. 물론 나라고 왜 수지 같은 딸이 되고 싶지 않겠는가. 가능하다면야 나도 부모님께 유자식 상팔자를 보여드리고 싶고 그게 안 된다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마음이다.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니 말이다. 하지만 내가 부담감에 짓눌려 산다고 부모님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건 아닌가 안절부절 못한다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우리는 그저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살아갈 뿐이다. 그 삶이 부모님 기대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 사랑이 아닌 채무감이자 강박일 뿐.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나의 몫이라면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건 부모님 몫이다.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부모님에게 받은 경제적인 지원에 대한 채무감이라면 살며 최선을 다해 갚으시라. 하숙비를 내야 하숙생이 되는 거다. 하지만 우리 삶까지 저당 잡혀 살지는 말자. 우리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애써야 할 유일한 존재는 나 자신뿐이다. 삶이라는 모호함을 견딜 것. 나는 점 보는 것을 좋아했다. 그런데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그 호기심을 풀어준 것은 이영돈 PD가 간다라는 프로그램이었다. 대한민국 10대 점술가를 검증하라 편에서 제작진이 전국에 내놓으라 하는 점쟁이들을 찾아가 직접 검증했다. 검증 방법은 연쇄 살인마의 사주와 어린 나이에 납치를 당해 살해당한 아이의 사주를 점쟁이에게 묻는 것이었다. 그중엔 신기할 정도로 용한 점쟁이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사실과 전혀 딴판인 이야기를 했고 제작진의 첫 번째 검증 관문을 통과한 점쟁이는 겨우 6명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2차 관문에서는 2명밖에 통과하지 못했고 끝판왕이던 점쟁이조차도 자신의 점괘를 100% 확신하지는 않았다.
1,000만 원이 넘는 복비를 들였으니 적어도 100명이 넘는 점쟁이를 만났을 텐데 딱 들어맞는 점괘는 고작 몇 개에 불과했던 거다. 결국 점이라는 건 홍삼가루가 5% 첨가된 홍삼 캔디처럼 약간의 진실이 함유된 추측일 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삶의 확신을 얻고 싶어서 점을 본다. 하지만 노스트라다무스가 관뚜껑을 열고 나온다 해도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 그건 점쟁이의 내공이 부족해서 혹은 복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삶의 본질이 모호함에 있기 때문이다. 확신이 필요한 당신에겐 미안하지만 10년 동안 타로, 사주, 신점을 가리지 않고 숱한 기여를 하고 내린 결론을 말하건대 삶이란 결국 모호함을 견뎌내는 일이다. 결국 점 보는 이유는 다 잘 될 거라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다. 다 잘 될 거예요. 점쟁이 대신 믿으시게 자신의 힘을. 힘이 들 땐 힘이 든다고 말할 것. 나는 힘들다는 말을 잘 하지 않는 타입이다. 남에게 힘들다고 말하지 않을 뿐더러 스스로도 힘들다고 잘 생각하지 않는다. 말하고 나면 더 힘들 것 같아서 늘 괜찮다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이 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감정을 묶어두면 자신에 대한 감각은 무뎌진다. 그 무뎌진 감각은 다른 감정들도 무디게 만들고 스스로가 한계점에 부딪히는 것도 모른 채 착취되는 자신을 방치하게 한다. 그렇기에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상황은 변함없더라도 힘이 들면 힘들다고 투정 부려야 하고 못 버티겠으면 잠깐은 멈춰 설 줄 알아야 한다. 언제나 괜찮다며 마음을 다잡을 수 없고 늘 강한 사람일 수도 없다. 그러니 인생에 설치해야 할 액티브 X가 너무 많을 때, 책임감에 익사할 것 같을 때, 집에 돌아온 순간 눈물이 날 때, 나도 이제는 힘들다고 말하라. 누구도 당신을 대신 지켜줄 수 없고 견디기 버거운 희생은 자기 학대일 뿐이다.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고 조금은 무책임해도 된다. 책임감을 논하며 질식할 때까지 스스로를 방치하는 것만큼 자기 자신에게 무책임한 일은 없다. 그런 의미로 졸라 힘들었습니다. 모든 이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을 것. 결혼은? 취업은? 연애는? 저축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이 불편하다고 착각한다. 사실은 질문이 불편한 게 아니다. 그 질문 뒤에 나에 대해 내리는 타인의 판단이 불편한 거다. 자신들의 방식과 다르다는 이유로 나를 잘못된 사람으로 만드는 시선과 판단,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서 타인에 대해선 심리학자이자 프로파일러이자 가장 중립적 비평가로 둔갑하여 너무나 쉽게 판단한다. 그러나 누군가 2차 방정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2차 방정식이 아닌 그 사람의 이해력 부족에 있듯이 누군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역시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이해력 문제일지 모른다. 그러니 그들에게 쩔쩔맬 필요도 없고 우리를 증명하려 애쓸 필요도 없다. 우리는 편협한 이들에게 이해받으려 사는 게 아니며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다. 3인칭 시점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여기는 오만은 언제나 진실을 오독하기 마련이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욕심내지 말 것. 이웃 할머니가 친구네 집에 놀러와 다음에도 가끔 집에 놀러와도 되냐고 물었다. 거절을 잘 못하는 착한 친구는 그래도 된다고 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수상한 종교를 설파하는 손녀가, 그 다음에는 손녀와 친구들이 불쑥 찾아왔다. 어딜 가나 친절한 사람을 난처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때때로 친절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상대가 불편해할지라도
때론 나의 요구를 이야기해야 하고 거절을 해야 하며 단호하고 깐깐하게 굴기도 해야 한다.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서 나 역시도 종종 고민을 한다. 상대에게 내가 계속 좋은 사람으로 남아도 될 것인가? 나의 불편함의 크기는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인가? 그런데 만약 좋은 사람으로 남았을 때 자신이 감당해야 할 불편함과 손해가 크다면 기꺼이 깐깐한 사람이 되는 편이 낫다. 계산적인 사람이 되는 것과 자신의 정당한 몫을 지키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게다가 내가 애써 지킬 만큼 상대가 좋은 사람이라면 나의 요구와 거절을 이해해 줄 것이고 나의 요구와 거절에 쉽게 빈정이 상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그 관계를 지키려고 애써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타인의 몫을 넘보지는 않아야겠지만 자신의 몫은 지켜야 한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는 없다. 미안하지만 우리의 1순위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다. 잘 싸우는 법을 배울 것. 나는 친언니와 사이가 좋은 편인데 그럼에도 가끔은 사소한 일로 다툴 때가 있다. 하지만 함께 살았던 20여 년의 세월에서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설명하고 화해하는 법을 체득했다. 그런데 싸움 자체가 싫다는 부모님은 종종 중재자로 나서서 갈등을 억지로 봉쇄하려고 했고 나는 그것이 답답했다. 억압에 따른 침묵일지라도 처리되지 않은 감정의 응어리가 쌓인다 해도 겉보기에 조용한 것이 부모님 세대가 말하는 평화였다. 우리 사회는 의견 충돌을 싸움질이라 여기며 질색하고 복종과 순응을 요구했다. 그래서 모난돌은 정맞지 않기 위해 무뎌져야 했고 중간이라도 가기 위해선 가만히 있어야 했다. 그 결과 화병은 우리 사회에서만 존재한다는 한국병이 되었다. 감정을 어박한 가짜 화합 속에서 개인은 병들고 관계는 골마간 것이다. 그런데 파업도 쟁의도 토론도 없는 사회, 단일한 가치를 다 같이 추구하는 사회가 이상적이라면 북한만큼 이상적이고 완벽한 사회는 없지 않은가. 억압이 정신병을 유발한다는 프로이트의 말처럼 억압으로 화합된 사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다. 문제는 싸움이나 국론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싸우지 못해 문제의 해결책과 제대로 된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데 있다. 얼마 전 관광버스 기사가 졸음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적이 있다. 그 사고로 4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졌고 많은 사람들은 버스 기사를 비난했다. 일부는 그가 악마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정말 악마 같은 존재일까? 관광버스 기사들은 200만 원 남짓의 한 달 수입을 벌기 위해 하루 평균 16시간을 운전하고 3, 4시간의 수면을 취하며 숙식이 제공되지 않아 버스 트렁크에서 잠을 자기도 한다. 실제로 그 기사는 전날에도 버스에서 잠을 잤다. 그렇게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할 수 없는 가혹한 근무 여건을 견뎌온 이들이 졸음운전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어떻게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겠는가. 안전에 대한 비용은 지불하려 하지 않는 회사에서 우리는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두려워하듯이 가해자가 될 수